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거 이탈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팔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중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간 이탈했었던 외국인 측에서는 저가 매수세의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분석이고 외국인 매수세를 위주로 오늘 국내 업종들의 상승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두세대압 메모리인 10나노미터급의 7세대 디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 라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HBM 등의 디램 분야에서 초격차의 지위를 잃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IRA 법안은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CCUS 관련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EU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CCUS 투자가 가속되면서 CCUS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온더크로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입니다. 이 온더크로스는 인공지능 신육개발 온코크로스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집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관 1,407개사가 참여했고 공모가 대비해서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역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필두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물보다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계약을 나타내면서요.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뉴욕 증시에 관한 테마들이 국내 증시로까지도 반영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죠. 그 안에서 순환매 전략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오후장까지도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요. 저희 앞으로의 시장 대응도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쇼쇼쇼 오늘 첫 번째 코너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뉴티스 코너에서도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또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설경제TV와 설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기러 가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대표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급하다 급해 트럼프의 줄 서는 빅테크입니다. 네. 손정희 회장님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시장에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헤드라인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 관련된 기사를 좀 보니까요. 좀 흥미로운 헤드라인 중에 우정? 돈으로 사겠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 드라마에서 회사였는데 네, 원빈 사랑이었어요. 네, 사랑 그거는. 돈으로 그쵸? 사겠어. 네. 성혜기어 배우분한테 그런 맞아요. 거 하는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관세랑도 엮이고 결국 관세로 인한 연준의 뭐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 물가 여러 가지가 좀 연동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뭐 관세도 그렇고요. 패권 전쟁에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관세 전쟁으로 좀 퍼질 수가 있겠는데 이 손정희 회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트럼프가 원하는 스탠스는 이거예요. 나 관세를 매길 건데 협상 테이블로 다 와서 줄 서. 내 앞으로 헤쳐모여. 미국 트럼프 앞으로 다 집합해.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 참석을 안 했네.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고? 알겠어. 그럼 그대로 관세 내가 얘기했던 대로 진행할게. 그렇죠. 그랬더니 뭐 캐나다 총리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다 막 줄을 쓰고 있어요. 네, 버섯발로 네. 뛰어오고 있어요.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내년 1월부터 아직 본격적으로 집권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막 어깨 밀치면서 앞으로 집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1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파워가 더 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패권 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질서를 확립하면서 전쟁도 불식시키겠다. 네. 저는 이런 의도로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부분이 상징하는 부분이 저는 좀 크지 않나. 물가나 그리고 연준과의 대화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 의문 드는 게 그럼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 근데 국내에 이런 아무 스탠스가 없다라는 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의 그 불안감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국내 쪽에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없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라도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사실 좀 사실상 거의 공석에 가까운 분석이죠. 네. 그런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정치적 리스크 터진 이후에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거 가끔 댓글도 보고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딱 1기 때 한국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탄핵되고 2기 때 맞네요. 이제 또 당선돼가지고 한국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했더니 맞네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뜨는 한국 왜 이래? 좀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무너진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네. 정상화됐을 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지켜봤을 때 한국은 저런 리스크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집중됐던 돈이 거품이 깨지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와중에 기업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좀 좁혀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국내 대기업들 쪽에서는 스탠스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을 때도 뭐 산업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최소한 피해갈 수 있는 걸 좁혀주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해외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들. 그 과정 안에서 미국 안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건데 저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오늘도 보고 주가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부터 해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셨죠? 트럼프 앞에 네. 이제 딱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건데 티켓팅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정말로. 그룹도 이 애진작부터 미국의 리쇼링 정책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해주고, 네. 그리고 공장도 짓고 이러면서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많이 아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네, 내수도 뺏기는 거고. 근데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솔직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좀 비춰보자면 세태가 이런데 어쩌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서 잘 나가게 놔두고 뭐 내수까지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내수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 돈들을 한국으로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는 노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주주친화적으로 빨리 좀 제도 개선이 바뀌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겠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를 조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밤에 FMC 회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얼마 전 PPI 지표 나왔을 때도 벌써 그
트럼프발에 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도래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이번에 동결 혹은 또 인하 그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베팅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여기서 사실 이제 중심을 못 잡거나 의견이 굉장히 다분화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인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큰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지켜봐야 될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상 테이블로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 CEO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세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튀는 거 아닌가? 물가가 튀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연결고리로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하자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기도 했고 뭐 파월 의장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협상 카드라고 생각해요. 연준은 독립적인 거 오케이. 근데 과연 진짜 독립적일까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관세 카드를 정부 차원에서 쓰니까 물가가 영향을 받고 연준이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스탠스로 생각해요, 저는. 너무 독립적으로 굴지 말아라. 대화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연준, 너희가 기준금리 인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세 협상 카드를 쓸게. 이런 대화가 저는 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트럼프가 의도하고 있는 것도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불경기인데 이걸 호경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카드가 핵심적이에요. 중앙은행이 집행하는 카드랑 정부가 집행하는 카드입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선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세금을 덜 걷고 그리고 인프라 정책, 국가 사업을 하는 거죠. 사실 국가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인프라입니다. 대부분이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대공황 미국을 벗어나게 했던 것도 뉴딜 정책이었고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하겠다면서 세금적인 혜택을 계속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리쇼어링 정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혜택을 준다고 하죠. 하지만 미국에 반하게 되면 관세를 매기면서 계속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관세라는 카드는 연준과의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면서 기준금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가 돼가지고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기를 살리는 모멘텀이 좀 방해가 되면 관세 카드를 좀 완화하거나 특정 국가한테 표적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정 국가한테 표적을 시키면 어느 국가한테 표적을 시킬 것인가? 지금 관세 카드를 썼을 때 말 안 듣고 무시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국가들 거기에다가 저는 타겟팅을 삼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저는 뭐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설사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게 물가에 충격을 주지 않거나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줘가지고 돌려서 이제 카드를 쓰는 방향을 선택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이 물가 상승을 너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물가를 촉발시켜서 기준금리 인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 쪽에 관한 시나리오들 체크를 해봤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이어서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불기둥엔 반도체가 있다. 사실 브로드컴 쪽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훈풍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쪽 헤드라인 우리가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분위기인데 사실 이게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이게 나스닥이 지금 2만 선을 뚫고 올라가서 어찌 보면은 뭐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AI발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 특수, 방금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얘기했던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럼 물가 튈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특수에 빨리 살 거 미리 사놔야 빨리 되겠다. 사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각종 세일을 하는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사려고 했던 네. 신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1월 1일부터 가격 인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빨리 사야죠. 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네. 진짜 다 이게 분위기가 비슷하겠구나 이게 그쵸.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세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참습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쪽으로 한번 좀 수급이 돌기도 해서 네, 네. 한 12월 정도까지는 이제 소매 유통, 소비 쪽으로 저는 수급이 주식 쪽은 불어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AI 이 두 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 나온 거를 오늘 또 보니까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게 10월 달께 지금 11월께 12월에 나온 거니까 후에 또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까지는 소비가 짱짱할 것 같은데 그럼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지표도 더 올라가거나 또 비슷한 그쵸.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음료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교촌이나 아니면은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이미 뭐 삼양식품이나 뭐 삼양식품.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많이 신고가 올랐고. 랠리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간 게 이제 의류 쪽. 의류 쪽, 안 K 갔거든요. 패션 쪽 맞아요. 그쪽은 영 움직일 생각을 좀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네, 연말 전에 한 번 정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AI 쪽은 거품을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것 같은데 트럼프 정권 이제 취임하고 내년 1월부터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미증시 계속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때 AI가 이제 거품 단계로 저는 서서히 접어든다고 봐서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힘을 그렇게 잘 쓰고 있는 상황은 엔비디아만 빠지는 분위기긴 하던데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브로드컴이랑 이제 팔란티어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지금 좋잖아요.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대표적인 우량주 아니면 좀 변동성 큰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모멘텀 받는 게 그리고 뭐 하드웨어에서는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정도, 그리고 의료 AI로 본다라고 하면 루닛. 정도. 요 정도 외에는 저는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루닛 같은 경우에도 수익과 시야가 기대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는 메리트 있지만 금액을 좀 조절하는 게 그리고 사실 실적은 좀 안 나는 편이니까요. 지금 맞아요. 그죠? 한 네. 내후년부터 이제 흑자 나오면서 네, 가시화가 그때 본격화될 것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기대하신다면 투자는 괜찮은데 금액 조절하면서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게 좀 대비 태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는 소부장 쪽으로의 좀 탄력이 나왔잖아요. 저가에서. 네. 이거에 관한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을까요? 사실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단계가 반도체가 먼저 치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그다음 인프라 내지 중후장대 산업이 간다. 네. 이 1, 2,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1단계였고 23년 말에서 24년 중순까지 이미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또 갈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봤을 때 SK하이닉스만 봐도 작년 말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았죠, 사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더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걸 과감하게 막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테슬라 쪽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근데 오히려 이제 테슬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의 테마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옮겨져 가더라고요. 맞아요. 테슬라의 어떤 포장지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죠? 네. 자율주행으로.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쪽 계속 봐도 괜찮을지도 한번 힌트를 주세요, 네. 대표님. 자율주행은 저는 갈 것 같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AI를 기반으로 한 파생되는 섹터의 성장이기 때문에 거의 연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AI 수익화 모델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1월 달에 트럼프 취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CES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CES에서 과연 자율주행이 화두가 될 것이냐,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로봇 내지 자율주행이 많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그때부터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입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럼 이제 테슬라를 봤을 때 친환경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쪽. 네, 배터리 쪽. 사실 이거는 트럼프 정권에서 저는 전기차, 친환경차, 뭐 배터리 이거를 막 배척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스탠스는 전기차 좋은데 이게 정부 돈을 써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 너희가 알아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거기 세금 써가면서 국가 돈 써가면서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겠다는 건 뭐 방해까지는 아닌데 기존에 주던 혜택을 없애겠다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너희가 알아서 제고해. 그러면 오히려 내연기관 역차별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네요. 네. 시장에서 알아서 자정작용을 해라. 이런 스탠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바이오 쪽도 너희가 알아서 경쟁을 해서 약간을 낮춰라 이런 주의잖아요. 맞아요. 자율 경쟁을 굉장히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보다는 그죠? 사실 공화당이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치적으로 원래 그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지스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트럼프 머스크와 이제 저탄소 시대 선언에 따라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상한가 보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 또 큰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에 좀 온기가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어제 정규장, 그리고 시간 외,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급등세를 보인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CCUS인데요. 생소하시죠? 그래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US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입니다. 아직 안 와닿으시죠?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이 잡아 모아서 이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바꿔서 활용을 하거나 혹은 땅속이라든지 해저에 묻어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이 두 기술을 합친 것이 바로 CCUS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은 걸로 바꿔서 활용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런 기술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라고 이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규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일단 2년 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뒤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배가량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2년 뒤에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7%씩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2050년이 되면 235조 규모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찬양론자이죠.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외쳤습니다. 이 반대되는 두 가지 정책의 교집합에 있는 것이 바로 CCUS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CCUS 관련 세액 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석유가스 기업 옥시덴탈 CEO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탄소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특히 더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빠질 수가 없겠죠. CCUS 찬양론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요, 화석 연료 산업 공존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기술에 대해서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대미 수출액 2020년에 1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SK그룹과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분리막 기업 에어레인에 투자를 해서 이 분리막 기술을 활용해서 CCUS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에 CCS 사업화 추진반을 신설을 한 이력이 있고요. 삼성 E&A와 롯데케미칼 역시도 말레이시아의 한 국영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인과 함께 손을 잡고 기체 분리막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증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력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린케미컬, 캠투러스, 에코바이오 순으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을 알렸던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100% 가깝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사이고요. 디테일하게는 AI 신약 개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소 3년인데 이것을 1년 내로 대폭 단축을 시켜주는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구현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AI 신약 개발사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용화 품목을 배출하지 못했고요. 유의미한 성과 역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있으니까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연평균 45.7%씩 폭증을 해서 2027년이 되면 4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코크로스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이름이 랩터 AI입니다. 이 랩터 AI를 사용하게 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온코크로스 입장에서는 제약사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살펴봤더니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JW 중해제약 꼽을 수가 있었고 특히 JW 중해제약과는 2022년 초에 이어서 올해 4월까지도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까? 일단 희망밴드 1,100원에서 12,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관 수요 예측에 참패를 했고 공모가 결국 7,30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30%나 더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이죠. 사실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 이번 달에 출범을 하기로 했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역시도 출범이 무산이 됐었고요. 환율 역시도 1,43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런 위축된 분위기를 고려를 해서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 메리트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100% 가깝게 치솟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세를 잃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금요일에는 듀켄바이오가 줄줄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스타트가 좀 괜찮았으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이런 공모주들 역시도 좀 훈풍이 깃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육함 절반 정도는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 MRO 사업 진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HDA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677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오늘도 25%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규정이 좀 폐지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흘러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손을 맞잡고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LS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그리고 어제 큰 낙폭을 보였었던 삼성 SDI 역시도 5%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대표와 또 부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에서 신차 적기에 양산을 할 것이며 부품사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정상화를 되찾고 있다. 그래서 연말에 최대 생산을 통해서 본연의 때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 내에서는 휴림 에이텍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트럼프발 수혜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재건 사업 주목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시장 진단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폭 좀 확대돼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보실 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제 흐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쇼크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불경기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2020년도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불경기 때도 그랬지만 불경기라는 모멘텀이 나올 때 보통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장기적으로 호황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급락하거나 시장 흔들릴 때 막 좋은 종목을 뱉어내는 이런 액션을 네. 취하기보다는 잘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최소한 추매는 못하더라도 쥐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팔지는 말자.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무거나 쥐고 가면 안 되고 맞아요. 예, 갈 종목을 쥐고 가야 한다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제가 그 큰 틀을 이번 오이슈에서 좀 전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증시 보면은 이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에 관한 탄력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별하는 눈을 좀 길러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의 오이슈도요. 그런 맥락에서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이슈 어떤 걸까요, 대표님? 오늘 오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수혜 확산이 기대되는 인프라 업종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왔습니다. 재건입니다. 네. 네. 재건 사업을 주목해보자라는 또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네. 재건을 빼고 인프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인프라 투자 쪽으로. 네, 왜냐하면 재건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적인 이유나 이슈는 재건으로 갈아낄 때도 있고 남북 경협으로 갈아낄 때도 있고 다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로 저는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근데 안 바꿔주셨네요. 오늘은 안 바꿔주고 오셨네요. 예.
농담입니다. 네. 바꾸고 싶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투자에 좀 팁들 가져가 볼게요. 재건 쪽 테마는 뭐 계속되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종전을 하겠다, 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만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원래 새 정부 출범할 때는 인프라 투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신 걸까요, 대표님께서는? 일단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기준금리. 앞서서 첫 번째 이슈를 다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관세적인 부분을 조절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세금 감면, 그다음에 인프라책이에요. 그래서 이 인프라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새 정권이 아직 1월 달이 돼서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할 건데 그게 바로 세금을 만지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책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은 계속 바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엘리베이가 급등했는데 그거 남북경협 때문에 오른 거다. 그리고 또 뭐 재건 때문에 오른 거다. 또 무슨 말도 있냐면 아이 그거 뭐 미국이 재건하는데 한국이 수혜 받겠냐. 미국 인프라하는 거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경기는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질병이고 그 흐름은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부 역시도 세금을 낮추고 그리고 인프라책을 쓰고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 스탠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뭐 인프라 때문이다, 뭐 아니면 뭐 재건 때문이다, 남북경협 때문이다. 언급은 뭐 다르게 이거저거 쓸 겁니다. 네, 아마 트럼프가. 네, 그렇죠. 그래서 재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김정은 언급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 좋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이 좋다고. 네. 나는 평화를 이끌고 다닌다. 네.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진정한 막강한 힘이 저는 평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전 러우 전쟁도 정말 많이 질질 끌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트럼프 정권 1월 되는 순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봅니다. 어...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끝나기 전에 그 영토를 빨리 확보하기 네. 위해서 산발적으로 그게 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재건이나 남북경협이나 테마가 붙을 거예요. 근데 그때 테마로 붙으면서 급등하는 종목 보지 마세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많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대표님의 픽 섹터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픽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대표님? 오늘 픽 섹터는 역시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재건 쪽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네. 집중을 했습니다. 건설 재건 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주에는 계속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재건 쪽이? 일단 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규모로 보는 게 있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종전됐을 때 네네 그때를 규모. 사실 다들 보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재건할 게 그렇죠. 딱히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를 봐야 하는데 저는 꽤나 이제 규모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인프라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있죠. 수출 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 기업 건설 기계를 그 중에서도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봐서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상당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를 보시고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를 보신다면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기업. 밥캣이 정말 유명해요. 밥캣 일 잘하죠. 네, 그래서 두산 밥캣이 또 미국에서 수출을 정말 잘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인데 최근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시끄러웠죠. 네, 시끄러워서 네. 주가가 반응을 못한 건데 사실 건설기계 쪽에서 대장을 본다라고 하면 주식이나 뭐 기업 가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산 밥캣이 사실상 압도적 대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HD 현대그룹인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어가 같이 껴줘서 이제 3대장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주가 분위기로 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좀 앞서 나가니까 세 개 종목들 우량주 중에서는 현대건설기계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표님의 픽 섹터도 그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 또 가져와 주셨을까요? 종목이요? 네, 종목입니다. 종목은 조금 더 공격적인 배팅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오히려 준비했습니다. 대장주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잘 움직일 만한 것들이요? 네, 맞아요. 네. 뭔데요? 네. 오늘 준비해온 거는 전진건설 로봇을 준비해왔습니다. 전진건설 네, 로봇이요? 전진건설 로봇. 로봇 기업은 아니고, 그죠? 네. 건설 기업이죠? 네. 이제 로봇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네, 오해하십니다. 로봇 중가 이러실 수 있는데 콘크리트 펌프카로 이제 국내 점유율은 이미 1등이고요. 지금 해외 수출 비중도 정말 높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강조드렸던 혹은 국내에서는 실효성 없는 거 아니야를 비껴갈 수 있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거기서 인프라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는 이미 국내 점유율 1위니까 더 장악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해외까지 뻗쳐나가서 국내 1위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비중이 훨씬 많다는 거. 네. 이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예요. 근데 AI는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이제 조금 위험한 단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올 거 아직 안 왔는데 건설기계 아직 안 왔거든요. 네, 트럼프 정권 이제 1월부터 시작하면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진건설 로봇이 매출이나 마진율이 모두 증가 전망이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트리거를 어떻게 터트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네. 터트릴 게 저는 눈에 보여요, 벌써. 보임십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경기 타개할 게 정부에서 할 게 두 개예요. 그렇죠. 세금이랑 인프라 인프라죠. 건드리는 거예요. 뭐 금리 낮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인프라 건들 건데 어떻게 건드냐 차이예요. 재건으로 건들 거냐, 김정은 만나서 뭐 남북경협으로 건들 거냐. 그 테마를 건드리는 건 얼굴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테마주에 고려하지 마세요. 네. 결국 인프라가 가는 건데 그 트리거를 뭘 가지고 트리거를 만드느냐 차이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남북경협이다, 재건이다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결국 국가 단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육성이 될 거라는 그 큰 흐름의 포커스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멘트도 같이 봐도 괜찮다. 네, 보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는 하나 보고 있는데 한일 시멘트랑 이제 모기업 한일홀딩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신규 상장주에 관한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 리스크 네.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번 슈팅을 보여주면 그 추세대로 세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가를 쓰면. 네. 근데 이제 무너지면서 신저가 쓰면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투자 매력도가 있는 있어요? 이유는 실적 성장성 그리고 마진율 성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점유율 1위,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섹터가 아직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안 됐는데 제대로? 올 네. 걸로 기대된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규 상장주 임에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위험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감수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기대하는 건데 리스크도 큰데 그 큰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성이 저는 더 클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니까 금액을 조절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발 앞선 투자 전략 되셨기를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저희의 증권가 픽한 5가지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요. 신고가 랠리를 향해 가는 종목군들 좀 눈에 띕니다. 조용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리포트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한 힌트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요. 5가지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목표 주가 변동 사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종목인데요. 이 중에 무려 3가지 종목이 목표가 상향을 보였고요. 1가지 종목은 목표가 하향을 보였습니다. 동결된 종목도 있었는데 우선은 하나하나 저희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쪽에 관한 유안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네이버 그간의 주가 상승도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집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 있을까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항상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낮아졌는데요. 그 시장의 눈높이를 이제는 늘려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시선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이버 쪽에 관한 MZ세대들의 접속량이 무려 65%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네이버 쪽에 관한 게임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런칭이 되면서요. 게임 인구들이 들어왔고 그 게임 유저들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였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이버 쪽으로의 접속률이 늘어가면서요. 광고 매출로 이어지고 또 AI 쪽에 관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점 드실 텐데요. 목표 주가는 29만 원 선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계속되는 수급 유입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오리온 쪽도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과 삼양식품 이렇게 두 라이벌 측에 관한 증권가의 어떤 시선들도 있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또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동결하는 양상 보여왔지만 특히나 중국 쪽에 관한 매출이 상향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들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 쪽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또 게임주에 관한 이야기들 내놨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작 2종이 출시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게임주들은 IP 수익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IP다라고 하는 건 지식재산권 수익인데 하나의 게임이 흥행되고 나서 그와 관련한 파생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컴투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작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이 2025년도에 본격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가 48,000원에서 62,000원 선까지 상승을 했는데 20%가 넘는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다양한 뉴스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두산테스나와 SK텔레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테스나는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업황 부진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실적이 상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두산테스나는 비메모리 사업 분야 100%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된다라고 내다봤고요. 역시나 저평가의 매력들은 부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SK텔레콤 좀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지위를 필두로 현재 AI 산업에 굉장히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딩 산업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에 관한 수익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랜만에 또 SK텔레콤에 관한 그러한 의견들 내세웠는데요. 7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통신 부분에 관해서는 매출 확장 역시도 기대되는 국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산업에 관해서 육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매출 가시화가 우리가 또 주가 탄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가 선택한 5가지 종목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코인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빨간불이 만연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조정 국면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데 간밤에는 108,000달러 선을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 선이 가까워졌었는데요. 지금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의 급격한 매도 물량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103,000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운용 자금이 금 ETF의 운용 자금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ETF가 운용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출시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금 ETF 운용 자금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관한 자금 유입의 탄탄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 국면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쪽으로의 시선들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쪽으로도의 하락이 나오는데요. 이더리움이 사실 4,000달러 선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가량 하락하면서 3,800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상의 시그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래들의 매집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리플코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RLUSD가 출시되면서 시장에서 단기 급등은 나왔었는데요.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 우리가 한국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거래하느냐에 관해서는 리플코인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현재 구간에선 조정 국면 나타내면서 2.5달러 선 나타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밈코인 쪽에 관한 활성화 주소수도 급감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밈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도 2%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 그리고 조정 국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장의 전략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